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으며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향후 의총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 김경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어떤 사찰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이 있었다. 이 국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하신 거죠? 네. 이제 지난주 정부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2009년 청와대의 사찰 지시 이후에 이를 중단 지시한 게 확인이 안 된다고 밝히면서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보 조직을 해체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예. 어제 다시 이제 그 박지원 원장은 공개 청구 자료를 추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개인 신상 정보 수집 문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상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뭐 국회의원, 지자체장뿐만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당연히 들어갔겠네요. 뭐 정치인뿐만 아니고요. 예. 단체장, 연예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아주 뭐 광범위하게 사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박지원 원장은 그 사찰 정보 문건 수,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의 표현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신상 정보 수집 문건 수가 약 한 20만 건쯤 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아직까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냈던 그 사찰 대상자들이 문건을 받아보면은 1인당 최소 한 서너 건에서 많게는 10몇 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인당 평균 10건씩만 잡아도 실제로 2만 명이 넘는 거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뭐 노태우 정권 때 보안사가 사찰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는데 그때도 3천 명 이상 했었으니까 이거를 사찰을 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그럼 국정원이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혹시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했다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쭉 있었잖아요. 예. 그 뭐 명진 스님 승적을 박탈하고 예. 그다음에 그 광노현 교육감 그 수사하고 구속하고 예. 뭐 연예인들 리스트 만들어서 방송 출연 못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권의 좀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댓글 작업 같은 것들을 쭉 수행을 하면서 여론 조작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관변 단체 이용해 가지고 관제 대목까지 이제 이렇게 지원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쨌든 밝혀졌던 것이고 이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됐냐를 추후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으로부터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 대상자 수와 범위 그리고 이제 사찰 방식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에 조사를 요구를 했고 국정원도 조사가 돼서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법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박지원 원장이? 그 특별법은 지금 현재 이 정보 공개 과정에 나온 특별법이 아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찰 정보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폐기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폐기할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고요. 알겠습니다. 2만 명, 20만 건. 이 내용은 그런데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져서 또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가 됐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이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2009년 12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VIP 통치 보좌를 위해서 그리고 대정부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의 비협조적인 정치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상 자료 수집과 관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보면은 이때 이제 이것도 이제 거기 문건 내용에 좀 나와 있는데요. 예. 국정을 저해하는 정치인을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해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국정원으로 넘겨서 국정원에게 보안 유지를 하면서 이걸 DB화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걸 청와대가 필요할 때는 단순 외부 입수 자료라고 하면서 통보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2009년도 12월 달부터 이 정치 사찰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보고서에 명시된 건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실장, 국무총리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어제 이제 그 보고처에 그 문서의 보고처에 보면은 그 청와대 이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국무총리도 보고처로 돼 있는 예.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요. 그 오늘 하태경 의원은 국무총리가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찰 정보를 불법 사찰 정보를 받은 것도 불법이죠. 예. 그런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걸 또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없었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 MB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은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다. 특히 당시 뭐 정무수석으로 일했었던 또 홍보수석으로 일했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이 문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됐다고 등장하기 때문에 야당은 선거용으로 여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선거에 이기기 전혀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이미 그 사찰 대상자로 거론되던 분들이 2017년도부터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계속 그동안에 정보를 사찰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버텨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말에 대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찰 대상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찰 정보들을 제공을 하라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금년 1월 달부터 이게 그 당사자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게 그러면은 2017년이나 작년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 금년 재보선을 앞두고 그 일정에 맞춰서 판결을 했겠습니까? 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억측이죠. 근데 야당에서는 또 하나 그 불법 사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렇잖아도 그래서 이제 정부위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이런 불법 사찰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사찰은 없었다라고 이제 명확히 답변을 하고 있고요. 명확히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지금 하나 저 야당에서 예를 드는 게 김대중 정부 때 그 도청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미림팀. 예, 미림팀. 그런데 그걸 예로 드는데 그 사건은 그 이전 정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관행대로 국정원 내부에 내려오던 것이 발각돼가지고 그때 수사받고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신곤 원장이나 임동훈 원장도 그때 이제 이 문제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괄적으로 도청을 지시하거나 첩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이 지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장은 공개적으로 더 이상 도청이나 사찰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감경한다. 대신에 국정원 직원들의 그러한 일탈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미 그 수사도 받고 처벌도 이미 받았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나서 없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시작된 게 지시가 확인이 된 거죠. 어쨌든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참에 모든 정권에 있는 불법 사찰 다 한번 조사해보자. 이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정보의 문건을 취합하고 분류하는 데만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떤 근거도 없이 혹시 그때도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때 정보까지 다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실 진상규명 예. 자체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길어지는 거죠. 야당은 협조를 안 할 텐데 진상규명은 어떤 방법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진상규명은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다가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예. 먼저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사찰 대상자 수나 사찰 정보 문건 수, 사찰 범위,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국정원장의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 구성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와 보면은 실제로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예. 어떻게 판단할지 판단할 알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지금 저희가 국정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것은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혹은 기무사 다른 기관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야 있을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게 확인된 거는 지금 현재 국정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집중하겠다. 예. 우선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지. 예. 아까 명진 스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파일을 국정으로부터 받았는데 불법 네. 사찰을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만 받고 절반은 못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그 사찰 정보 문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안보 관련 사안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대북 정보, 대테러, 방첩, 그다음에 뭐 산업 기술 유출 이런 것과 관련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찰 이 정보 문건은 정보는 이제 적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외에 이것과 전혀 무관한데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 부분들은 다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이 사찰 대상자 중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사실 국정원에서도 그걸 아마 적법한 정보로 분류해서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좀 내부에서도 그런 좀 자유 제출에 대한 완강한 좀 반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종교인에 대해서 사찰했는데 대공 영유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본인들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사찰 피해자는 모든 정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국회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국정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아마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좀 결정을 좀 하고 갈 계획이고요. 최대한으로 아무튼 진상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나갈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그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 늘었습니다. 332명이었던 전날보다 25명이 증가했고요.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한 건데 통상 주말 끼고 주 초반에는 검사 건수가 좀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 확진자 규모가 확실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은 경기 용인시청 운동선수 헬스장 사례에서 현재까지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강원도 정선군의 한 교회와 관련해서도 총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각종 지표들인데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근 일주 기준 1.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이면은 한 명 이상 확산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지난달 초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계속 좀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이달 초에는 주간 평균 0.97%였는데 지난주에 1.2%로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표를 언급하면서 이 3차 유행이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또 3월 개학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좀 큰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 확진율이 다 1.0이 넘었는데 오늘은 0.85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번 주에 다시 발표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지방은 1.5단계, 수도권 2단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예. 일단은 이번 주 28일이죠. 주말까지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확진자 감소 현황이나 이런 추세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발표될지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종료 시점 한 2, 3일 전까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리두기 개편 이것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게 포함이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틀간 300명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 관계자도 이게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해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부터는 환자가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서 글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를 보면은 이번 주 후반까지 확진자 추이를 좀 봐야 다음 주에 좀 어떻게 개편이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은 더 강화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힘든 와중에 또 일부 개신교 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 시민단체 한 서너 곳이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3.1절 광화문 광장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가 도심에서 제대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나 방역당국에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에서 이 집회 제한 기준 인원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라고 밝혔고 서울시도 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지난번 법원 판단은 8월 15일 날 풀어주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확진자가 쏟아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도 해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요양시설 등 접종이 시작되는데 정치권에서 첫 접종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공방 같은데. 예, 좀 시작 발단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1호 접종을 하라.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을 하라라고 촉구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언급을 하면서 불신 해소를 위해서 첫 접종자가 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튿날에 이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면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반격을 쏟아낸 거고요. 공방이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에 어제 같은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가 허락하면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청와대는 국민적인 불신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이 첫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현재 조사해 보면은 첫 접종 대상들이죠. 요양원이나 이쪽에 9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방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라면은 상황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지금 갑작스럽게 더 커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정부가 정해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국민들이 힘든데 정치권은 뭐 이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외국에서 그 외국 지도자들이 먼저 맞았던 것은 백신을 빠르게 도입하다 보니까 불신이 커졌고 그래서 맞았던 건데 우리는 외국보다 좀 늦게 맞게 되고 또 앞에서 맞은 걸 보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게 현재 여기 없다. 맞아도 괜찮다. 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어떻게 또 그 대통령을 실험 대상으로 삼냐.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먼저 맞으라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에서 그래 그러면은 전 그렇다면 먼저 맞겠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왜 실험용으로 먼저 맞냐 이런 이게 쓸데없는 논쟁 같아서 좀 답답한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예, 민주당에서도 야당이 백신을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오늘도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백신 접종을 끊임없이 정쟁화시켜서 방역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뭐 홍익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이 백신 불신을 증폭시켜서 정부와 국민들을 이간질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국민 안전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북한 남성이 동해를 헤엄쳐서 올라간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 초소를 피해 다녔다는데 그 이유가 군 초소로 가면 자신을 북으로 돌려보내리라 생각해서였다. 이런 설명이 오늘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남성 귀순을 두고 이게 바로 군에 투항을 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군 초소를 피해 다녔냐, 좀 행적이 수상하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군 초소로 가면은 북한으로 날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답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군 초소로 가다가는 총에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 북한 내부에 한국에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라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탈북을 하고 싶어도 남한 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이 탈북자 편이 아닐 거라는 의심 때문에 탈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한편 서욱 장관은 당일 새벽에 뭐 사단장인 하참 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한국으로 넘어오고 싶어서 왔는 사람이지만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계속해서 발견 못했다는 건 분명히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겨울 수온이 낮은 그 추운 바닷가에서 6시간을 헤엄쳐서 넘어왔다. 약간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예,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보면은 이 기순자가 월남할 당시에 일단 바닷물 해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렀고 또 이 기순자가 어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 물에 좀 익숙하다. 또 잠수복에 두꺼운 옷까지 입어서 부력이 좀 생성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 옷차림을 보면은 그 모자가 달린 패딩형 점퍼, 뭐 두꺼운 양말, 또 이렇게 얼굴 부분만 개방된 잠수복을 입고 또 오리발까지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껴입었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좀 됐고 또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다 보니 부력도 좀 더 작용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수영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 이 남성이 월남할 때 수중 추진기 같은 걸 사용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서욱 장관이 발견된 상황이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북한 남성이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챙겨 입고 바다에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내 가족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연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거에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좀 지지율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공작을 했다. 이건 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여야 공방도 오늘 계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